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류진 가문에 시집온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 아버지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서야, 우리 가문을 부탁한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빚더미에 앉은 집안,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는 채권자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희망인 이번 혼사.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마를 타고 청류진으로 가는 길은 참 멀게만 느껴졌어요. 붉은 댕기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제 운명도 함께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청류진의 바보 도령이라는 소문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는 그날 밤이 되어서야 알게 됐습니다. 초례를 치르고 신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어요. 도윤은 멀뚱히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얼굴도 단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텅 빈 듯한 느낌이 있었죠. 도련님, 이제 앉으시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어요. 앉으라고요. 다시 한번 말했지만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마당의 장작더미를 보더니 갑자기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작을 하나씩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진지한 표정이라니. 저는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한식경이 지나도 도윤은 장작만 세고 있었어요. 20까지 세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하고 또 20까지 세면 다시 처음부터 끝없이 반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촛불이 반쯤 타들어갈 무렵 도윤은 그대로 마루에 누워 잠들어 버렸습니다. 고난 숨소리만 신방에 가득했죠. 저는 혼자 이불을 덮어주고 구석에 앉아 밤을 지새웠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가문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이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멍청해 보이는 사내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혼인한 지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저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류진 마을은 작았고 그래서 소문도 빨리 퍼졌죠. 바보 도령에게 시집온 새댁이라는 소문은 이미 온 동네에 다 퍼진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마을 남정네 몇이 우물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죠. 그중 한 명이 도윤을 발견하고는 킥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나무 아래 앉아서 개미들을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야, 바보 도령? 개미가 그렇게 재미있나? 한 사내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저 개미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더 우스웠던 건지 사내들은 더 크게 웃어댔습니다. 저놈은 진짜 사람이 맞나? 말도 안 하고. 다른 사내가 거들었어요. 그러더니 땅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도련님,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돌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마치 돌이 날아온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사내들은 더 신이 났습니다. 돌을 하나씩 집어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건 도윤의 발치에, 어떤 건 머리 위로 지나갔죠. 저는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돌 하나가 제 쪽으로 빗나가서 날아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죠. 피할 틈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도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은 도윤의 등에 맞고 떨어졌어요. 아, 미안. 돌을 던진 사내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새댁을 다치게 할 뻔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내들은 그제야 슬금슬금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도윤에게 달려갔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등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도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다시 앉아서 개미를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요. 그날 저녁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돌이 날아올 때 도윤은 분명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위험한 걸 알았을까요? 게다가 그 빠른 타이밍에 일어나서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소달구지가 갑자기 고삐가 풀려서 제 쪽으로 달려왔죠. 저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도윤이 나타나더니 소의 고삐를 낚아챘어요. 소는 도윤 앞에서 멈췄습니다. 도련님, 어떻게 여기에? 제가 물었지만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그리고는 터벅터벅 걸어가 버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도윤은 분명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험할 때마다 항상 나타났죠.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딱 필요한 순간에요. 저는 시어머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님, 도련님이 원래 저렇게 조용하신가요?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어요. 응, 저에는 말이 없단다. 태어날 때부터 그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윤의 뒷모습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바보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정말 바보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윤의 침묵 뒤에 어떤 진실이 숨어 있는지를요. 보름이 지나고 장날이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장을 보고 오라 하셨어요. 도윤도 함께 갔죠. 그는 제 뒤를 터벅터벅 따라오면서 가끔 신기한 물건이 있으면 멈춰서서 구경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오색 천을 파는 상인, 엿을 느리는 장수, 떡을 찌는 아낙네들. 그 사이로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는 무명 몇 필과 소금을 샀죠. 그런데 갑자기 장터가 조용해졌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돌려봤죠. 말을 탄 사내 몇이 장터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앞장선 사내는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생겼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옆 사람에게 물으니 수군절도사 나리의 사위 윤치겸이라고 했습니다. 청류진에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윤치겸은 말에서 내려 장터를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죠. 그가 이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오, 새댁이 꽤 아리따운데? 윤치겸이 비죽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송구합니다. 저는 이미 혼인한 몸입니다.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말했죠. 혼인? 누구랑?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가리켰어요. 도윤은 떡 장수 앞에서 찹쌀떡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윤치겸이 도윤을 보더니 크게 웃었어요. 하, 청류진의 바보 도령 말인가? 아까운 얼굴이로군. 주변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윤치겸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죠. 손대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였어요. 도윤이 비틀거리며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그만 윤치겸의 부하가 나르던 상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쿵!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죠. 이 멍청한 놈이. 부하가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상자 안에서 종이 몇 장이 나왔는데 마침 옆 우물에서 물이 튀어 종이가 젖었습니다. 먹물이 번지면서 글씨가 선명하게 드러났죠. 저는 그 글씨를 얼핏 봤습니다. 외선이라는 글자와 은 300냥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선이라니 외구와 무역을 했다는 건가요? 윤치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것들을 당장 치워. 부하들이 허겁지겁 종이를 주워 담았어요. 하지만 이미 여럿이 본 뒤였죠. 윤치겸은 도윤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 멍청한 놈. 다음에 또 이러면 가만 안 둔다. 도윤은 바닥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어요. 아무 반응도 없었습니다. 윤치겸은 혀를 찼죠. 바보한테 화낼 필요도 없군. 그리고는 말에 올라타더니 휘리릭 장터를 떠났습니다. 저는 도윤을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도련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먼지를 털어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또 느꼈어요. 이상한 위화감을요. 도윤이 넘어진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습니다. 제가 위험한 바로 그 순간이었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 상자를 건드렸어요. 수많은 짐 중에서 딱 그 상자를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윤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하니 걷고 있었어요. 가끔 나비가 날아가면 손으로 가리키며 좋아했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꾸 커져갔어요. 이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윤치겸의 차가운 눈빛과 젖은 장부에 적힌 글씨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도윤의 침묵이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장터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마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렸죠. 우물가에 가면 여인네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나흘째 되던 날 시장에 갔다가 알게 됐습니다. 떡장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거든요. 아주머니, 인절미 좀 주세요. 제가 말을 걸었지만 그분은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옆에 있던 여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밀무역군 아내한테 떡을 팔면 우리도 연루되는 거 아닌가?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죠. 밀무역군 아내라니요. 저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님께 여쭤봤어요. 어머님, 저보고 밀무역군 아내라고들 하던데 무슨 일입니까? 시어머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윤치겸 나리가 소문을 퍼뜨렸단다. 내가 장터에서 밀무역 장부를 훔쳐보려 했다고. 머리가 멍해졌어요. 제가요? 저는 그저 상자가 깨지는 걸 봤을 뿐인데요. 어머님,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시어머님이 손을 저으셨어요. 알아, 얘야. 하지만 권세 있는 사람 말이 이기는 게 세상이란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우물가에 가면 여인네들이 대놓고 비웃었어요. 저것 봐, 바보 아내가 온다. 한 여인이 킥킥거렸습니다. 바보 남편의 밀무역군까지 참 팔자도 기구하네. 다른 여인이 맞장구 쳤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저 물만 길어서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더 심해졌어요. 장에 가면 아무도 물건을 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리 가시오. 우리는 의심받고 싶지 않소. 생선 장수가 손을 내저었어요. 무명을 파는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죠. 윤치겸 나리가 노려보고 있다던데 우리가 왜 위험을 감수하나? 저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죄송했어요. 장도 제대로 못 보고 오다니. 그날 저녁 저는 방구석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이불을 입에 물었죠. 친정에도 편지를 보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도와달라고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버린 거겠죠. 빚 때문에 팔아넘긴 딸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우물가에서 또 모욕을 당하고 있었어요. 밀무역군 주제에 물을 길어? 한 여인이 비아냥거렸습니다. 바보 남편 덕에 호강하더니 이제 똑똑이 났네. 다른 여인이 낄낄거렸죠. 그때 도윤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들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그 꽃을 내밀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여인네들은 더 크게 웃었어요. 저것 봐, 바보가 꽃을 준다. 저는 그 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도윤이 터벅터벅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루에 앉아서 달을 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밝았어요. 그런데 제 가슴속은 달빛도 들지 않는 깜깜한 밤이었죠. 친정에서도 마을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문득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나, 둘, 셋. 마당에서 또 장작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이 모욕을, 이 고통을, 이 침묵을 견딜 자신이 없었어요. 뭔가 달라져야 했습니다. 제가 달라지든 아니면 이 상황이 달라지든.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변화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었다는 걸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마을 여인네들의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러다 문득 혼인 첫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달이 밝았어요. 신방 안에 촛불이 2개 켜져 있었죠. 도윤은 마루에 앉아서 장작을 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촛불 하나가 꺼졌거든요. 저는 다시 불을 붙이려고 일어났어요. 그 짧은 순간 어둠 속에서 도윤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멍한 눈빛이 아니었죠. 날카롭고 깨어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꿰뚫어 보는 듯한. 하지만 제가 촛불을 다시 켜자 도윤은 다시 멍하니 장작만 세고 있었어요. 그때는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해서 잘못 본 거라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착각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어릴 적 아버지께서 하시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한양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은서야, 의금부에는 추세군이라는 이들이 있단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나란 일을 하는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봐요? 제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웃으셨죠. 알 수 없지. 그게 그들의 힘이란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숨어서 일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도윤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장터에서 넘어졌던 일도요. 하필이면 윤치겸의 상자를 건드렸죠. 돌을 피하던 일도요. 등을 돌리고 있었는데 제가 위험한 걸 알았습니다. 소달구지를 막아선 일도요.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정확했죠. 바보가 맞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도윤은 나무 아래 앉아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멍청한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독한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듯한, 말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죠. 도련님,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겠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았어요. 도련님,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도윤은 여전히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당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걸요.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의심이 아니라 믿음을요. 증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제 가슴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고, 뭔가 이유가 있다고요. 달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어요. 처음으로 제 옆에 누군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달라질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도윤이 일어나는 기척이 났거든요. 살며시 눈을 떠보니 그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옷을 걸치고 도윤의 뒤를 따라갔죠. 달빛이 밝아서 길을 찾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도윤은 마을을 벗어나 강가 쪽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어요. 도윤은 그 나무 아래 큰 바위 하나를 옮겼습니다. 그 밑에서 기름종이에 싼 꾸러미를 꺼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도윤이 꾸러미를 펼쳤습니다. 안에는 장부와 지형도가 들어 있었어요. 달빛 아래에서 그는 장부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놀림이 익숙했죠. 바보의 손놀림이 아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나무 뒤에서 나왔어요. 도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어요. 날카롭고 깨어있는 눈빛이었죠. 한참을 서로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 알았소? 처음 듣는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침착한 목소리였죠. 확신한 건 오늘입니다. 하지만 의심은 진작부터 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도윤은 장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속였소.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왜 바보 행세를 하셨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였소. 그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의금부 추세군이었어요. 윤치겸의 밀무역을 파헤치는 임무를 받았죠. 동료 5명과 함께 청류진에 잠입했습니다. 하지만 들켰소.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치겸은 이미 알고 있었소. 우리가 누군지, 뭘 찾는지 다요. 동료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강에서 시체로 발견되거나 산에서 실종됐죠. 도윤만 살아남았어요. 바보 행세를 하기 시작했소. 멍청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래야 살 수 있었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료들은 죽었는데 나만 살았소. 죄인이요, 나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증거를 모으신 거군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소. 하지만 장터일로 이미 연루되었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련님, 아니 도윤나리. 저도 돕겠어요. 도윤이 놀란 듯 저를 봤어요. 위험하오. 윤치겸은 냉혹한 사람이요. 알아요. 하지만 저도 이미 그의 눈에 밟혔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 혼자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고맙소.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부를 함께 펼쳤어요. 외성과의 거래 내역, 은의 흐름, 관련된 관리들의 이름. 모든 게 적혀 있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지영도를 가리켰어요. 보름 뒤에 다시 거래가 있소.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요. 달이 구름에 가려졌습니다. 강물 소리만 고요히 흐르고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바보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그의 편이 되기로 한 거죠.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매일 밤 강가에서 만났습니다. 도윤은 장부를 펼쳐 보였고 저는 그걸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은서, 이건 너무 위험하오. 도윤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좋았습니다. 아버지가 놀라셨을 정도였죠. 한 번 본 건 잊지 않았어요. 장부의 숫자들, 날짜들, 이름들이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외성과의 거래는 초사흘, 14일, 20사흘. 제가 암송했어요. 은 300냥씩, 비단 50필씩. 관련된 관리는 김판서, 이참판, 박첨지.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오, 은서. 사흘 뒤 도윤은 밤에 마을을 떠났어요. 한양에 가야 하오. 옛 동료를 만나러. 저는 걱정됐지만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도윤은 제 손을 잡았어요. 꼭 돌아오겠소. 나흘 밤을 기다렸습니다. 마을에서는 여전히 저를 밀무역군 아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도윤이 돌아온 건 닷새째 되던 밤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함께 있었죠. 암행어사 박대인이시오. 도윤이 소개했습니다. 박대인은 저를 물끄러미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문대로 범상치 않은 안목이시군요. 그리고는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보름 뒤 거래가 확실하다면 그날 거사하겠네. 보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도윤은 새벽부터 강가로 갔습니다. 저는 집에 남아서 기다렸죠. 시어머님도 불안해하셨어요. 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니?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어머님. 제가 대답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에 나팔 소리가 울렸어요. 광군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장터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도 갔어요. 장터 한가운데 박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도윤이 있었죠. 그리고 결박당한 윤치겸도 보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밀무역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노라. 박대인이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윤치겸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너희를 고발하겠다. 그때 박대인이 저를 불렀어요. 은서, 앞으로 나오시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밀무역군 아내가 왜 저기 나가? 박대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본 장부의 내용을 말하시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또박또박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사흘,
외선 가에마루오와 거래. 은 300냥, 비단 50필. 14일, 외선 후지마루오와 거래. 숫자가 이어졌습니다. 날짜가, 물품이, 금액이 쏟아져 나왔어요. 윤치겸의 얼굴이 굳어갔죠. 저게 무슨.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것이 증거요. 박대인이 장부를 들어 올렸어요. 오늘 새벽 윤치겸의 선단을 적발했소. 그리고 이 장부를 압수했소. 은서가 암송한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오.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윤치겸이 소리쳤어요. 전현이 장부를 훔쳐봤을 것이다. 하지만 박대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부는 윤치겸 당신이 숨겨뒀소. 은서는 장터에서 우연히 일부만 봤을 뿐이요. 그런데 어떻게? 윤치겸이 당황했습니다. 박대인이 말했죠. 그 일부만으로도 모든 걸 기억했소. 이 여인의 기억력은 비범하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윤치겸은 결박당에 끌려갔어요. 관련된 관리들도 모두 체포됐죠. 마을 사람들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를 조롱하던 여인네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바보 도령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짜 웃음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다시 강가에 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소. 도윤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죠. 진짜 우리의 삶이요. 달빛이 강물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처럼 우리의 앞날도 밝을 거라 믿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양에서 정갈이 왔어요. 도윤에게 다시 의금부로 돌아오라는 거였죠. 벼슬도 회복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거절했어요. 이제 그만 쉬고 싶소.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청류진에서 은서와 함께.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좋아요. 여기서 함께 살아요. 우리는 마을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했죠. 바보가 무슨 글을 가르쳐? 하지만 곧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윤 훈장의 가르침이 훌륭하다고요. 저는 나루터 옆에 작은 기록소를 세웠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기록했습니다. 억울한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걸 적어뒀죠. 이건 왜 하는 거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세상에는 기억되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당신 동료들처럼, 억울하게 사라진 사람들처럼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기억해야 하오. 마을 사람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저를 보면 고개를 숙이는 이도 있었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이도 있었죠. 우물가에서 저를 조롱하던 여인네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용서하시오. 몰라서 그랬소.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 여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서 그랬던 거예요. 권세 앞에서 침묵하는 게 익숙했던 거죠. 해가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서당 마당에 복숭아 꽃이 피었죠. 아이들이 글을 읽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도윤에게 물었어요. 훈장님, 사람들이 그러는데 예전에 바보였대요. 정말이에요? 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도윤을 쳐다봤죠.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었지.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뭘 기다렸는데요? 때를.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때가 있단다. 말해야 할 때, 침묵해야 할 때, 일어나야 할 때. 나는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용기라는 걸요. 저는 기록소에 앉아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도윤과 아이들의 모습을요. 그리고 붓을 들어 적기 시작했어요. 청류진의 한 사내가 있었다. 바보로 살았지만 사실은 가장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윤이 서당 문을 닫고 저에게 왔어요. 오늘 저녁은 뭐요? 그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질문이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어요. 된장찌개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저녁 연기가 마을에 피어오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바보와 그 아내가 아니었어요. 도윤과 은서, 그저 함께 살아가는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청류진의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어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